장문이라고 써 있는 거 먼저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문제를 몇 개 풀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는 했고, 보고하는 글쓰기도 했고, 설득하는 글쓰기도 했고, 자, 10페이지에 비평하는 글쓰기. 자, 여기부터 보면 자, 제일 밑에 보면, 자,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 자, 이런 것 등을, 그러니까 가치를 논하는 글이에요. 옳고 그름도 가치고 아름다움도 추함도 가치거든. 자, 가치를 논하는 글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들어, 여기 논거를 들어, 그 다음에 필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글에서, 자, 이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 가치가 있는데, 자, 이 가치를 논해야 돼. 이 가치를 논한다는 게 거기 있는 의견이야. 자, 의견이고 관점인 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근거를 들어서 하는 거지.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럴 뿐이지, 논거가 있고 내 의견이 있는 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 뭐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을 이러는데, 이 설득보다는 이 주장하는 글 쪽이 조금 더 가까워. 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주장, 설득하는 글, 이 논설문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 이건 어떤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을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에 대한 거야. 가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얘는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문 있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서평이 있고, 특정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비평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평글, 그래서 작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비평글, 내는 비슷한 애들이지. 자,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인물에 대한 글이 있는데, 자, 이게 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책에는 글에 대한 거야. 문학작품, 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쓴 글, 이거는 글에 대한 거거든. 자, 근데 이제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평의 글, 자, 요거는 이제 인물에 대한 거지. 근데 뭐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논거를 들어서 얘기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넘겨볼게요. 자, 특징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근거를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주장과 근거가 있지. 주장과 근거. 그래서 주장과 근거에 대해 조를 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설득하는 글에 필자의 주관이 더 뚜렷하게 드러남.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는 글은 그래도 비교적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내 생각 쓴 거야. 내 생각. 그래서 조금 더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주장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남들이 내 생각에 동의해줘가 아니야. 여기 있는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 내 생각에 동의를 해줘, 공감을 해주거든. 근데 이 비평하는 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런 걸 얘기해. 자, 비평하는 글쓰기 과정은 일단 비평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자, 비평하는 글을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담은 그림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영화를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영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 거기는 주제나 뭐 등장인물이나 구성이나 연기나 아니면 거기서 나타나는 뭐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여기 이 세분화하여가 중요해요. 세분화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 글을 쓰겠지. 자, 선정한 대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면 비평하는 대상을 이해해야 하고, 비평하는 대상을 잘 이해하려면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관점의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 관점들이 있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 맞는 거를 골라야 되는 거야. 자, 이때 읽은 글들의 내용을 정리해두면 비평하는 글을 쓸 때 도움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비슷한 성격의 것끼리 묶어보고, 그러니까 관점들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끼리 묶어. 그래야지 내가 A라는 관점으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관점들끼리 비슷한 관점들이 모인 글들을 읽으면 그게 자료가 되고 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필자의 근거들도 함께 기록해두면 비평하는 글을 쓸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자, 자신의 관점 수립하기.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잖아. 그 관점별로 또 글을 묶거든. 미리 관점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읽다 보니까 이 관점이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관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수집을 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을 이해했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근데 특별한 관점이 없는데 내가 어떤 비평을 쓸 거다. 그래서 이제 관점별로 묶어놨더니 뭐 A, B, C 중에 A라는 관점이 내가 생각하기엔 A라는 관점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립을 하든 없을 때 수립을 하든 이미 가지고 있던 걸 확립을 하든 자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자, 그 관점을 그래서 일관성 있게 유지. 그 말이 중요해.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내가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볼 거야. 그럼 좀 부정적인 측면을 써야 돼. 그래서 뜬금없이 칭찬한 다음에 부정적인 글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 비평하는 글에서는. 이게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공정성이 좀 필요하거든. 양쪽을 다 다루는 게. 근데 비평하는 글은 그게 공정성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네, 주관이 더 뚜렷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평하는 글을 쓸 때 관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함. 이게 일단은 관점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관점을 했는데 너무 남들하고 너무 달라도 안 되는 거고 남들하고 너무 똑같아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데 자, 어떤 독자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필자의 주장이 어떤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들이 아주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비평의 근거 마련하기가 있는데 비평하는 글도 설득하는 글처럼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필자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여기 적절한 근거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관점들의 단점이나 약점, 문제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들의 단점, 약점, 문제점 요거 보면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근거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들의 단점, 약점, 문제점이거든. 왜 그럴까? 그래야지 내 관점이 더 뚜렷하게 두드러지거든. 저 관점은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내 관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공정성 이런 측면이 아니야.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의 문제점, 단점, 약점 이런 것도 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거기도 줄 쳐야 돼. 일단 첫 번째는 관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하지 않은 관점들의 단점, 약점, 문제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를 하는 거지. 필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미사여구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게 간결한 표현을 줘야 돼.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줄 쳐야 돼. 관점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 명료해야 돼. 그 다음에 간결하게. 두 군데 주시면 돼. 표현은. 자, 그런 애들 있고 뒤에 건의하는 글쓰기는 지난번에 했었지. 그치? 건의하는 글쓰기. 이건 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가 있어요. 자기 소개하는 글쓰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일단은 예를 들어 가에서 자, 자기 소개하는 글이 나와. 수능에 문제에 나올 때 이게 나오고 나에서 그걸 바탕으로 면접하는 상황이 나와. 면접. 야, 이거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장문하고 담화가 같이 나오지. 자, 이쪽은 장문 단독보다는 그 융합 문제 쪽으로 많이 나와. 아니면은 이제 면접을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수정 방안. 자, 이럴 때는 이제 장문하고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어떤 거냐면은 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어떤 이 사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전 활동. 그러니까 어떤 뭐 요즘 이제 담화겠지, 담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 뭐 언니가 도와주거나 뭐 형이 도와주거나 뭐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이거 어떤 방향으로 쓰는 건 어때? 뭐 어떤 측면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건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내용을 쓴 다음에 나에서 이 자기 소개하는 글을 자 여기다 이제 여기든 여기든 보통 초고가 나와. 초고. 자 여기도 초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적을 때도 초고가 나와. 근데 요렇게 적을 때는 완성본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오면 수정하는 게 나오고 자 요렇게 나올 때는 요거 반영하는 게 나오고 그래. 아, 수정이냐 반영이냐 아니면 면접이냐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자 거기 제일 밑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장문 맥락은 자 맥락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필자 입장이 제일 중요해. 왜? 자기소개거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떻든 글로 써. 뭐 도표가 들어간다나 사진이 들어간다나 그런 거 잘 안 해. 나중에 이제 대입할 때도 알겠지만 그냥 컨트롤 C9 해가지고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붙여서 넘기면 글자 수만 맞춰가지고 넘기면 되거든. 저건 이제 매체 같은 거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가 중요해. 내가 취업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대입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뭐 동아리 가입을 위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자 그런 그 목적이 중요해. 목적.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필자의 입장과 목적이야. 목적에 따라서 필자의 입장을 소개를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자 16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장문 맥락은 목적이지. 자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에 따라 독자가 달라져. 진학이면 입학사정관, 취업이 목적일 때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뭐 동아리라면 동아리 기장이나 선배 뭐 이런 사람 되겠지. 자 매체는 매체의 종류가 인쇄 매체인지 인터넷 매체인지에 따라 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는데 대체로는 인쇄 매체가 많아. 그러니까 글로 쓰지 글로.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장문 맥락을 고려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 요거는 중요해. 국민의 16페이지다. 자 진학은 내가 대학을 가야 되잖아. 뭘 보여줘야 돼?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공부는 어렵거든? 어려워도 내가 충분히 이겨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지 않고 팀 짜서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회성도 좋다. 인성도 좋다. 이런 거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야. 가가지고 봉사활동 해가지고 내가 인성이 좋아 이런 거는 그냥 봉사활동 했구나 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하고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역할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 그래야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성이나 적극성이나 인성이 이런 게 좀 드러나거든. 자, 그 오른쪽에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건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한 거지. 학교 생활이나 교내외 활동 경력. 자, 이런 거는 이제 적극성의 여부야. 적극성.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생 계획인데 이제 관심도겠지. 자, 그 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등을 통해 원만한 교육관계 형성, 유지 능력을 나타내. 이게 이제 인성에 대한 거. 이런 걸 드러내서 보통 제일 중요한 게 학업 능력.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의 적극성.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도 하지. 그 전공 적합성은 학업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등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에서는 필자가 업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냥 업무 수행 능력이거든. 예를 들면은 기계 관련 회사를 갔는데 나는 엔지니어야. 근데 거기다 놓고 나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내가 기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이 실전을 경험해봤는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지. 자, 자신 학업과 해당 직무와의 연관성, 경력상, 지원 동기, 입사 포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함. 협력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적극적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래서 여기는 직무와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 협력적인 업무 수행 능력. 요게 이제 진학일 때도 똑같이 드러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지. 일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상사와의 문제도 있고, 동료와의 문제도 있고, 그 거래처와의 문제도 있고, 당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내 당장의 어떤 그 직무와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 자, 네, 동아리 가입은 동아리에 대한 필자의 관심과 열정을 파악하고자. 그래서 이제 이건 관심과 열정에서 여기서 이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취미, 특기, 동아리 지원 동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면 된다라는 거. 자, 거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있는데, 자 내용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쓴데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두 가지 경험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보통 애들이 과정만 주구장창 쓰거든. 그리고 과정을 쭉 쓴 다음에 뭘 쓰냐면 마지막에 뭐뭐 해야 된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써.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과정 중간중간에 깨달은 점을 계속 같이 집어넣으면서 써야 돼. 과정 쭉 쓰고 깨달은 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고 그 다음 과정에서 뭐 하면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뭘 느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점은 무엇이고 이런 걸 써야 되거든. 자,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야. 자, 기억을 볼게요.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디자인 분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전 미술에 소질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내외 미술대회 참가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 분야 책 많이 읽었대. 그래서 뭐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읽었고 미술에 소질은 있고 그리고 수상을 많이 했고 그냥 열거한 거야 이거는. 자, 저희 디자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광고를 만드는 땡땡 회사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뭐가 없냐면은 자기의 디자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드러나지를 않지. 왜 책 읽은 거밖에 없잖아. 자기가 실제로 뭘 해보고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림을 좋아하고 상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디자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했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나열을 하면. 타고난 미적 소재를 살려. 이런 말도 없었는데 또 나왔지. 우리나라의 광고에 한획을 긋는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말을 계속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 거야. 이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자 밑에는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이 광고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지하철 계단을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광고는 한 줄의 문장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저는 광고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자, 이건 뭐야? 내가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준 거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 찰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어 저는 다양한 교내외 미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미술대회 작품을 내면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사람이 지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역량을 키운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광고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역량을 키운 과정.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냈기 때문에 기억에 열거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됐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솔한 내용을 쓴다. 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는 된다. 가끔 슈퍼맨들 있거든? 자기는 동아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반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무슨 뭐 협력 배려 나눔 이런 거 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반에서. 그냥 학생 중에 하나야.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합창대회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반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뭐 고구 뭐하고 이거 막 분야 나누고 그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번 싸우거든. 그러면은 반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갑자기 애들을 중재하고 곡을 다시 정하고 애들을 연습을 시키고 애들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저기 우리 반이 합창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반에 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걔가 곡도 정하지, 싸우는 것도 말려주지, 연습도 다 시켜주지,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럴 때 입학사정까지 물어본대. 니네 반에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본대. 그렇게 옛날에 물어본 애들이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너 없으면 니네 반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는데 너 그럼 반장이니? 그런데 그럼 아닌데요. 그럼 넌 반에서 역할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걔는 최하점 받는 거지. 왜? 과장이거든. 거짓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막 너무 드러내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자신의 성장 경험, 성장 배경, 경험, 가치관 등을 있는 그들은 진솔하게 서술함. 그래서 이제 조금 과장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과장은 조금 필요해. 좀 극화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나만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돼. 나의 역할. 그래 내가 역할 중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잘 나왔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나왔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있고, 자 여러 명이 쓴 자기소개서 중에 돋보이게 창의성이 필요함.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독창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내용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뭐 그렇대.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느낀 점을 쓰면 안 돼. 비슷한 내용이어도 느낀 점이 좀 특별하면 괜찮거든. 어차피 공부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내용의 의미는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에 대한 깨달은 점, 이런 측면에서의 좀 창의적인 내용이야. 자,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품격에 맞지 않는 표현은 필자의 인격이나 교養의심하게 하며 독자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친구들과 격이 없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가벼운 표현이나 비속어, 어법에 맞지 않는 말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그래서 말 좀 줄임표하고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공식적인 말 써야 돼. 뭐뭐 했어 이런 거 쓰지 말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격식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거기 밑에 보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상하지?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 이 회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맡은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자감이 결코 아닙니다. 레알입니다. 100%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거기 자 1번에 있는 것부터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쓰고, 진솔한 내용을 쓰고, 창의적 내용을 쓰고, 품격 있는 내용을 쓰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편지 쓰기지. 편지 쓰기. 자, 친교의 내용 표현을 글을 쓸 때 고려할 장문 맥락 밑에 18페이지 밑에 보면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받는 사람으로 독자가 정해져 있음. 독자와 나와의 관계, 독자와 나이와 관심자 등을 고려해 글을 써야 함. 그래서 자 거기 중요한 거는 자 독자가 정해져 있다. 자 구체적인 독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 그러냐 특정 독자. 자 그리고 이 특정 독자를 고려도 해야 돼. 특정 독자 고려. 내가 친구한테 글을 쓸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녀에게 글을 쓸 거야. 그러면은 그녀의 어떤 그 이제 나와의 관계, 내가 친해지고 싶다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녀의 관심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편지를 써줘야겠지. 우리가 쓰는 문자 같은 것도 똑같고. 자, 목적은 초대, 위로, 축하, 사과, 소개, 요청 매우 다양한데. 자, 뒤에를 넘겨볼게요. 자,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쓰기 과정은 자, 독자와 목적 정하기. 독자가 특정 독자를 고려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특정 독자 고려했던 글 또 뭐 있었어? 기억나? 특정 독자를 고려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건의하는 글쓰기가 특정 독자 고려였지? 자, 그런 것처럼 얘도 특정 독자 고려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독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용 생성하기.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한 내용 생성하기. 미안함을 전하는 글을 쓴다. 그러면은 미안함을 느끼는 상황. 내가 어제 너를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2시간을 기다리기 했는데 그때 막 나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몰랐어. 이렇게 써야지. 자, 그리고 이제 그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내용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때의 마음이라는 건 미안함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미안함을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내가 다음부터 너랑 만날 때는 내가 무조건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나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면은 그렇게 늦어지게 됐을 때는 내가 너한테 꼭 연락을 할게. 자, 이런 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지. 자, 앞으로 가진 기대에 희망을 덧붙일 수 있다. 그래. 자, 표현하기는 비언어적, 준언어적 있는데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 글이니까 비언어는 행동 표정이고 준언어는 말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외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무쳐. 그래서 오로지 글로만 의미를 전달하는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내가 어저께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를 어저께 너무 기다리게 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어때? 얘가 미안한 건지 이렇게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의 바른 표현이라는 거는 자기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때 미안함이라는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써. 이번 주 금요일은 내 생일이다. 그날 나는 파티를 할 것이다. 네가 그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어때? 이게 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파티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이번 주 금요일은 내 생일이야.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거고. 자, 그다음에 거짓 쓰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된다. 여기 진솔하게 표현. 특히 미안함이나 위로의 글, 축하의 글 이런 데는 그 진솔한 마음이 필요해. 사과하는 글, 뭐 위로의 글, 축하의 글 이런 애들. 자, 밑에 글은 그 왕이 보낸 글인데, 자, 근래 평안히 지내주. 최정승은 몇십일만 지나면 80세 노인이 됩니다. 정승의 별자리가 근래 또 장수를 관장하는 별에 접근할 수 있어. 이 말이 되게 그 문학적인 표현이야. 당신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장수를 했습니다. 자, 영충 추부사는 82세, 봉조하는 72세, 판부사는 72세, 그리고 경은 70세가 된 여치 장한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도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장수해서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요즘엔 사실은 80세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옛날에 평균 그 수명이 50세였대.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산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120세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장수해서 올해도 죽지 않고 장수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보게 되면 성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장수하니 좋습니다. 이런 거고. 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 이렇게 마음에 선물을 보내는 이 마음을 잘 알겠지요. 이만 줄입니다. 무오년 12월 10일 만천병을 주인은 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 일단은 새해를 맞이하는 선물을 보낼 때 쓴 거지. 그래서 연하장이라고 하시는 거를 새해를 맞이하는 글이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선물을 주면서 또 하나는 장수해서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하고 그 뒤에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아니 성찰하는 글쓰기 등은 그 두 개는 좀 같이 다니고 이제 주로 뭘 쓰냐면 성찰하는 글쓰기 쪽으로 많이 나와요. 자, 해볼게요. 20페이지 밑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개념과 유형. 자, 개념은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감정이나 어떤 대상을 살펴보고 나서 느낌을 드러내는 글. 여기 경험에서 얻은 감정, 그 다음에 대상을 살펴보고 나서의 느낌.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나 대상에서 받은 느낌이지. 자, 그걸 쓰는 거고, 대표적인 게 수필. 똑같은 거를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느낌하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글을 써도 어떻게 써? 다 다르게 쓰겠지. 그러니까 수필은 가장 주관적인 문학이야. 그래서 주관성이 가장 강한 글이 수필이야. 자, 필자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자유롭게 표현한 글. 자,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체험을 하거나 사물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체험 줄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 줄치고. 자,
자, 그런 거를 쓴 글이에요. 자, 이제 기행문이 있는데 기행문은 큰 덤에서 보면 수필이야. 자, 기행문이 같이 나오면은 자, 얘도 같이 나오니까 자, 추고식 구성이라는 것도 같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공간과 자, 공간의 이동과 자, 시간의 흐름이 같이 드러나는데 어차피 공간 이동하면 시간이 같이 흘러가. 그래서 이 공간의 이동이 중요해. 추고식 구성. 근데 진짜 묘한 게 기행문이 추고식 구성이야. 그래서 공간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거든. 어차피 공간 이동을 보면 시간도 이동하잖아. 근데 문학에서는 추고식 구성할 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학에서 추고식 구성이라고 나왔어. 근데 공간 이동이 없어. 그거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행문에서 얘기하는 추고식 구성하고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말하는 추고식 구성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 그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거든. 거기 보면 까마득한 날에 그 다음에 지금 천고에 이렇게 과거 이제 미래로 나와. 공간 이동은 없어. 거기는 거기 공간 이동은 없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만 써주거든. 과거 이제 미래로. 근데 추고식 구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이 나타나야지 원래는 추고식 구성인데 기행문에서는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우리 짤막하게 문학에서의 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자는 기행문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자, 감상문.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 그 다음에 감상문을 쓰면서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대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성이 있는데 자, 진정성이 드러나죠. 왜? 정서가 뭐야? 내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내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야 되겠지. 그래서 필자 자신이 겪은 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대체로 나고 자신이 보거나 느낀 것을 과장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 자, 필자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글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근데 이거는 예상 독자를 또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 내 글이거든. 예상 독자는 그냥 뭐 내 글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뒤에 성찰하는 글 쓰기까지 있는데 일기는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쓰진 않지. 자, 개성이 느껴지는 글, 이게 중요해.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대상이나 경험에서 느낀 거잖아. 근데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개성이 느껴지는 글, 이 개성이 가장 강한 글이야. 자, 개성은 문체 또는 표현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필자의 독특한 시각, 여기 독특한 시각을 치고 글의 진정성 있게 표현된 필자 행동에서 개성이 느껴지기도 함.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서 개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 개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자, 그때 구두는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런 말이라서 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 대상이나 사건을 관찰을 해야 돼. 관찰.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 그냥 대충 다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과 관찰에 의미를 부여하고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2페이지를 볼게요. 자, 성찰하는 글이 있는데 이 성찰하는 글은 자, 이 성찰하는 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독자를 고려하지 않아. 이거 독자 고려가 없어. 왜? 내 글이거든. 일기라서. 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 중 대표적인 게 일기고 자신의 삶의 체험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한 개인적인 기록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만 나열하지 말고 당신이 느꼈던 여기 감이나 깨달음 여기 있어요. 감이나 깨달음 뒤에 23페이지를 보면 자 7월 8일 말 같다 정사와 가마를 함께 타고 삼류항 강이지 강을 건너 냉정에 와서 아침을 먹었다 얼마쯤가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복이가 허리를 구부리고 말머리 앞에서 주춤거리며 나가 땅에 엎드리 머리를 조아리고 소리를 지른다. 백탑이 문화논리요 태복이는 정진사의 마두이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지. 산기슭에 가려 아직도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말을 채찍질하여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헛것이 보일 만치 광경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다. 이제 깨달음이야.
사람이란 분이 어디 의지할 데 없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아 떠돌게 다니게 마련임을.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할 때에서 끊어야 돼. 거기까지가 이제 내가 어떤 나의 경험과 경험이야. 경험과 이제 대상을 본 거고 그 뒤에서는 느낀 점이 나오는 거야. 네, 저기 위에 보면 7월 8일 말 같다 했지? 원래 일기 쓸 때 날짜하고 날씨 쓰잖아. 자, 열화일기라고 돼 있지. 자, 밑에 보면 광활한 자연을 본 체험, 그리고 체험을 통해 대자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왜소한 인간 존재를 인식하게 된 감회를 함께 적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서전 있는데, 자, 자서전은 필자 자신의 생애에 대한 전기, 자신의 생애야.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쓰기도 하고, 시기별로, 주제별로 쓰기도 하고, 뭐 학창 시절, 그 다음에 뭐 회사 다니던 시절, 그 다음에 은퇴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량의 어떤 제약도 없으며 이야기의 방식에도 별다른 기준이 없으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서술해야지. 그래서 어떤 여기 대통령이었다가 시가 됐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그런 거짓을 쓰면 안 돼. 민주주의 하던 사람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군대 보내고 3,000개국대 보낸 사람이 자기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 전형적인 과장과 거짓의 자서전이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강상문. 자, 필자가 자신의 지난 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과 활동, 경험 등을 되돌아보고 독자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가치가 전할 만한 가치. 네, 삶의 전과점 중에서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에 대해 쓰고 필자는 자신의 삶의 성처럼 반성적 성격이 강하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실을 왜곡하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우므로 꾸미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표현을 해야 돼요. 뭐 당연한 말들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일단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골라내는 거지. 전할 만한.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가치 있는 경험을 골라내서 의미를 부여한다. 그 두 개가 중요한 거야.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장문에 나와 있는 장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우리 이제 윤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풀어왔지. 여기 있는 거 혹시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거 중에. 의미 선순절. 그 99페이지에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 이거 이번에 2학년 애들 타임 테스트 하는데 애들 다 틀렸다? 다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 구분이 안 가. 흑백이어가지고. 그래서 애들 다 틀렸어. 틀려놓고도 뭐야 다 똑같아. 이게 다 까맣게 보이잖아.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거 저기 증가율 제일 높은 거 체코야 그랬더니 체코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테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들은 거더라고. 자, 우리 자료 활용 문제를 조금 볼 건데, 자, 9페이지를 먼저. 페이지가 아니라 9번. 자, 103페이지. 우리 109페이지를 먼저 볼까? 자, 3번이 자,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지. 나눔의 의의 줄쳐야 돼. 이게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 권유거든. 자, 의문문하고 가입 권유 줄쳐서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입 권유도 그 내용이지 형식을 먼저 봐야 돼. 형식. 의문문이 있나부터 봐야 되지. 1번은 의문문 없지? 버려. 2번은 의문문 없지? 버려. 3번은 의문문 있어. 뭘 봐야 돼? 가입 권유. 우리 동아리에서 포네이션 게임으로 재능을 발견해보지 않으실래요? 괜찮네 얘는. 자, 4번. 여기도 있지?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지? 자, 5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찾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아니지? 근데 이 문제는 앞에 본문 아니고도 푼다?
앞에가 뭐야? 나눔의 의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 간의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이건 뭐야? 동아리 활동의 의지? 그래도 틀렸네. 그래서 답은 그냥 4번이야. 이런 거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야. 범위 줄여놓은 다음에 풀 수 있으면 그냥 풀고 그냥 넘어가 버려. 자, 요거 이제 2는 2번 볼 건데, 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거기 보면은, 자, 일단 나를 좀 읽어볼게요. 자, 빨리 읽어볼 거야. 자,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우리 동아리는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 같은 기부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누구야? 퍼네이션이지, 퍼네이션. 그래서 특색 있고 재미있는 게 퍼네이션이래. 자, 퍼네이션은 재미와 기부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거는 퍼네이션의 정의지. 예를 들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이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기부금을 모으는 퍼네이션입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가 다음 순번을 지목하여 릴레이로 참여하는 퍼네이션인데 유리소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런 퍼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퍼네이션의 정의,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니 의. 그렇게 돼. 자, 1문단에서 나온 거는 자, 동아리 특색이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동아리 특색이 퍼네이션이야. 자,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자, 요거에 정의가 나오고, 요거에 예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의의가 나오고. 자, 3문단. 그런데 학생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부를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문단의 첫 번째는 뭐야? 학생들의 현황이지, 학생들 상황. 자,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안 하는 이유지. 기부 안 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상황, 기부를 안 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근데 갑자기 동아리 선발 기준이 나오지. 자, 동아리 선발 기준은 나눔의 마음. 자, 그 다음에 4문단. 자,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노력이야. 최근에는 급식의 잔반을 줄여 절약한 잔반 처리 비용을 결시가 등에 기부하는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아리의 노력이지. 근데 뭐하고 관련된 동아리 노력이냐면은 퍼네이션과 관련된 동아리의 노력이야. 자, 그다음 5문단. 여러분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하며 나눔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들어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눔의 경험도 할 수 있고 진로 탐색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제 5문단에서는 어떤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의 도움이지. 자, 첫 번째는 나눔과 두 번째는 진로 탐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2번을 풀 건데, 자, 한 개씩 보면 한 개씩. 기부하지 않는 이유지. 관심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타. 앞에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실제로는 뭐야? 관심이 없어서야. 그래서 1번에 기억의 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이거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건 글쓴이가 얘기한 거고, 기부에 관심이 없는 거는 학교 설문조사지. 이걸로 바꿔야 되겠지. 맞아.
자, 니에는 SNS 이용 빈도인데, 자, 주 4회 이상 모이고, 자, 3번까지 그냥 풀어볼게. 2번, 기억 다시 1을 활용하여 기부 방법을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자, 기부 방법을 몰라서 2위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제시하겠어.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맞네. 그 다음에 3번. 기억의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자, 니은도 읽어볼게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 여기 빈도가 높으면 만족도 증가한대. 보기 줄쳐야 되는 거야. 또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탐색 기회가 많아져 진로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진다. 자, 2번, 3번. 자, 기억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SNS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져 줄쳐야 되거든. 그냥 SS 이용 빈도가 나온 거지. 얘네들이 니은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연관관계가 아니잖아. 이제 얘는 연관관계가 없지?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이 틀린 말 이렇게 돼. 자, 한 개씩 보고 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자, 109페이지 자료 활용하기 있는 거거든. 두 개밖에 없어. 자, 초고작 수정을 위한 메모 어쩌고 나왔는데, 자, 거기 그 1번 봐봐. 110페이지에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현행 봉사나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이 현행이고, 그 다음에 불만족, 만족하고 불만족, 뭐 이런 거 나오지. 자, 읽어보면은, 자, 1문단부터. 이것도 중심 내용 찾아가서 읽어야 돼. 쉬운 독서. 그래서 하자를 먼저 풀러서 머리를 좀 돌린 다음에 진짜 독서를 풀면은 효과가 엄청 좋아.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독서 풀잖아? 그게 머리가 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독서를 어려운 걸 읽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이게 머리를 좀, 이제 글을 읽은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글을 읽으니까. 엄매는 머릿속에 끄집어낸 다음에 읽는 거거든? 그럼 수학 문제 풀다가 국어 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도 똑같이 독서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풀어. 그리고 문제 풀 때 하작부터 풀어. 괜히 독서 1번부터 풀지 말고. 자,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저기 그 위에 초등학생을 작성을 위한 메모에서 주제를 보면은 봉사에 대한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봉사의 날이 기존이고 동아리별 봉사활동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 자,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교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자, 그럼 일단 1문단은 현행 봉사활동이야. 현재 상황. 자,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근데 이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대. 봉사이나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개선 요구가 됐어. 그게 뭐냐? 동아리별.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나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자, 이 현행에 대해서는 자, 불만족이야. 불만족이 높아.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자, 이제 요거에 이유가 나오지. 참여의지가 떨어진다. 밑에다가 이유 쓰면 되겠지, 그냥 이거는. 자, 이러한 경우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 이거 이제 문제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문단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 거니까.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장점으로, 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할 거.
그럼 동아리별로 하면 어떠냐?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첫 번째, 진로, 관심사, 반영. 자, 동아리면 봉사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아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타 동아리야. 근데 기타 동아리 애들도 가가지고 쓰레기 주워. 그러면 걔네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연주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이건 예상되는 반론이야. 요거 예상되는 반론이고, 이런 거 좀 잘 찾아야 돼. 예상되는 반론.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 그냥 반박 나와. 필수야. 자,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론과 반박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불만족 여부인데 불만족이 많지. 매우 불만족까지 하면 70% 정도 돼. 자, 1번을 해볼게. 1번, 4번. 자, 가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여기 보면은 지금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를 해야겠어라고 돼. 근데 왜 거기 만족도 꽤 돼. 20몇 %니까. 그래서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 그렇지 뭐 이거 그리고 만족 불만족이니까. 자, 요거 이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가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단은 가는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그렇지? 근데 이제 가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왜 불만족인가지. 그래서 거기 불만족 이유야, 그게. 그 얘기가 어디 나와야 되냐면 다에 나와야 돼. 불만족 이유가. 자, 이제 나를 읽어볼게. 자, 자발성이 떨어지고 보람을 느낄 수 없대. 자, 2번. 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여기 보람을 느낄 수 없다. 자, 추가해야지. 자, 현행 방식은 참여의식 떨어진다밖에 안 써있어. 그러니까 하나 더 쓰는 거지. 보람을 느낄 수 없다. 자, 5번 해볼게요. 동아리별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한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 해결.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 해결인데 자발성이 떨어진다. 자, 그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내용이 반영이 돼야 돼. 자, 다를 보면 교육 전문 잡지. 동아리별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봉사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여기 동아리별 봉사활동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이게 뭐 할 수 있대?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활동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뭐야? 문제점. 장점 나오고 문제점 나왔지? 따라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봉사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야? 해결 방법. 자, 그러면은 1번에 3번. 가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도입과 관련 일부 학생들 우려에 대해 이를 여기 해결 방안을 붙여야 돼. 이게 뭐야? 봉사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지.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4번. 봉사활동 준비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 나와?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가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거 안 나오지. 그래서 4번이 답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하고 시작할게요.